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방관자 효과. 당신이 침묵의 방관자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나비 효과. 캐서린 샌더슨 지음, 박준영 옮김, 샘앤 파커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서문. 우리는 왜 행동하지 않는가? 2017년 8월 25일. 남편과 나는 하루 종일 첫째인 앤드류의 대학 입학 준비로 바빴다. 우리는 월마트에서 작은 냉장고와 러그를 샀고 아이의 새 침대 벽에 포스터를 걸었다.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함께 점심을 먹고 전보다 약간 조용해진 집으로 차를 타고 돌아왔다. 2주 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앤드류의 전화를 받았다. 그동안 없던 일이었다. 보통의 10대 아이들이 흔히 그렇듯 통화보다는 문자로 연락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앤드류는 갈라진 목소리로 기숙사 룸메이트가 죽었다고 말했다. 앤드류는 죽은 룸메이트와 죽이 잘 맞았다고 했다. 룸메이트도 신입생이었고 고향도 매사추세츠로 같았다.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경쟁관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자신처럼 남동생이 있다고 했다. 어떻게 된 거니? 내가 물었다. 앤드류의 말에 따르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한다. 토요일 밤이었고 밤 9시쯤 만취한 룸메이트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 앤드류 그리고 함께 술을 마신 라크노스 팀 동료들은 몇 시간 동안 번갈아 룸메이트를 돌봤다. 허리가 꺾이거나 토하다가 지식하지 않도록 배낭을 어깨 쪽에 고여놓았다. 확실히 숨을 쉬고 있는지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런데 그들이 약 24시간 동안 하지 않은 행동이 한 가지 있었다. 911에 전화하는 것이었다. 이들이 도움을 요청한 시각은 일요일 오후 4시였고 이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의식을 잃은 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시간을 벌기 위해 생면 유지 장치를 달았다. 재빨리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다면 아이가 살 수 있었을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그럼에도 살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에게 기회조차 없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심각한 응급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 이 상황은 사실 전혀 낯설지 않다.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은 비단 대학생뿐만이 아니다. 왜 유나이티드 항공과 관련해 인터넷에 퍼진 영상 속에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대부분은 누군가가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고도 조용히 앉아 있었을까? 왜 사람들은 모욕적인 언어와 괴롭힘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일까? 왜 가톨릭 교단의 수많은 성직자는 수년 동안 신부들의 성적 학대를 보고하지 않았던 것일까? 나는 1990년대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머스트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20년의 경력을 쌓으면서 내 연구는 사회적 기준에 집중되었다. 사회적 기준이란 우리의 행동을 형성하는 불문율을 말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집단과 어울리고 적응하기 위해 이 사회적 기준을 따르지만 기준을 인식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오류를 저지른다. 나는 이처럼 행동에 실패하는 절박해 보이는 사람들의 사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과 개인적 책임의 부족, 사회적 기준에 대한 오해, 결과에 대한 공포 같은 동일 요인에 의한 근본적 문제를 찾고 있다. 나는 연구를 통해 얻은 사회적 기준의 힘에 대해 가르치고 이 기준과 오해의 결과를 인식할 때 자주 저지르게 되는 오류를 지적해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도왔다. 내 연구에서 캠퍼스의 사회적 기준이 건강하지 않은 신체적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 신입생은 섭식 장애를 겪을 확률이 낮았으며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이후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실질적인 잘못을 줄이고 타인에 대한 오해를 줄이며 심리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1987년에 스탠버드 대학교 학생으로 처음 심리학에 입문하여 무리 속에 있을 때 나의 행동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깨닫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빌 짐바르드 교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었다. 짐바르드 교수의 스탠버드 감옥 연구는 지금도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되는 연구로 남아있다. 이 연구가 나를 사회심리학으로 이끌었다. 당시 연구진은 실험을 설계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은 관통하지 못했다. 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최근 신경정신학의 발전으로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뇌 속에서 벌어지는 시나리오, 압박, 경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응급상황에 놓여 있을 때 행동하지 않게 만드는 이유가 섬세한 절차에 의해서가 아니라 뇌 속의 자동기제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이 책을 집필한 목적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행동 앞에서 침묵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이면에 깔린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도록 돕고 나쁜 행동이 지속되도록 허용하고 침묵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리고자 합니다. 이 책의 앞 절반에서는 사람들이 나쁜 행동에 개입하는 상황과 심리적 요인을 설명하려 한다. 이어서 이보다 더 일반적인 현상인 다른 사람의 나쁜 행동을 보고도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이들 요소가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그 중에는 학교에서의 따돌림, 대학에서의 성폭력, 직장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타인에게 맞서는 방법과 도덕적 저항 행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가장 필요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려 한다. 자신의 성격과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 책이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게 막는 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우리 삶에 가해지는 압박에 저항하는 실용적 방법을 얻게 되길 바란다. 또한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연히 옳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직무의 방관자가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나비 효과를 막을 수 있는 비밀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기까지 20시간이나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10장.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책에서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침묵하는 행인이 되도록 만드는 심리적 요소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놀라운 도덕적 용기를 보여준 수많은 사람도 소개했다. 그렇다고 그릇된 행동 앞에서 도덕적 저항가가 개입하기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수의 사람이 성향과 관계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더 많은 도덕적 저항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미 직장, 학교, 공동체에서 도덕적 용기를 북돋고 중요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한다.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우리 중 다수는 옳지 않은 행동 앞에서 침묵한다.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면 그릇된 행동은 계속될 것이다. 도덕 저항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단계는 사람들에게 침묵의 대가를 이해하도록 만들고 행동이 중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스탠버드 대학교의 아니타 라탄과
캐롤 드웩은 편견을 효율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면 행동의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했다. 이들은 흑인, 라틴계, 혼혈 학생에게 입학 결정 과정에 대해 온라인으로 파트너와 토론하도록 했다. 각 학생은 매트라는 백인 2학년 학생과 짝을 맺어 토론했다. 사실 매트는 연구진이 만들어낸 역할이었다. 온라인 토론 중에 매트는 솔직히 말해서 입학 때 다양성을 고려해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학교의 정책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스펙을 쌓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했어요. 자격도 없는데 다양성 때문이라면서 나보다 훨씬 부족한 학생들을 입학시킨 학교가 너무 많아서 놀랐어요. 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 말에 누가 반대를 표하는지 주목했다. 먼저 좋지 않은 소식은 매트에게 반대를 표한 학생이 25%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었다. 선행 여론조사에서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매트의 발언에 우려를 표할 가능성이 컸다. 이들 중에서는 37%가 매트의 의견에 반대했다. 반대의 경우는 개입을 하더라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매트의 그릇된 발언을 지적할 이유가 없었다. 연구진은 더욱 대담하게 편견을 표출하면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유명 기업의 여름 인턴 프로그램 첫날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시나리오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기업의 첫인상에 대해 다른 인턴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남성 인턴이 여기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어요.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여성, 소수인종,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이 회사가 얼마나 오래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꺼냈다. 실험 참가자 대부분은 그의 발언이 상당히 불쾌하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그의 말에 맞설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를 교육하겠다, 또는 개입을 피할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겠다. 두 가지를 물었다. 또한 앞으로 그와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번에는 이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각을 물었다. 하지만 첫 번째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사람의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드웩은 이를 두고 성장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실험 참가자는 불쾌한 발언을 한 인턴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이들은 문제의 인턴과 상호작용을 포기할 가능성도 적었다. 개인의 특성과 능력은 타고난 것이며 전체적으로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정된 생각을 가진 실험 참가자들은 이보다 더 수동적이고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컸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기술과 전략을 배우다. 변화의 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릇된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한 기술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타인과 너무 충돌한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 좋다. 4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응급처치수단이나 심폐소생술 등 특별훈련을 받은 사람은 신체적 위험에 직면했을 경우에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훈련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때 남의 개입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릇된 행동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공포는 불편한 기분이다. 당황스러운 상황과 기분을 원치 않는 것이다. 단순한 전략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도덕적 용기를 기를 수 있지만 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여행 경비를 부풀리는 동료에게 대응하는 것과 동료의 성차별적 언급을 지적하는 것은 다른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밀그램 실험에서 연구진의 지시에 가장 잘 저항한 사람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한 사람들이었다. 의견을 알리는 첫 번째 전략은
빠르고 분명하게 걱정이나 반대를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면서 남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또한 상대방에게 모욕을 줄 이유도 없다. 그릇된 행동을 한 사람과 이를 지켜본 사람에게 그 말이나 행동이 옳지 않다는 사실만 간단하게 알리면 된다. 직장 내에서 동성애 혐오 발언에 대한 대응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조용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그건 불편합니다." 또는 "그런 단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알리는 것이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이나 부하를 마구 다루는 동료를 제지하는 것까지 다른 해로운 행동에서도 유사한 접근법이 사용될 수 있다. 만약 공개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말을 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잣대를 만드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이다.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편하다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상대가 기분 나빠하거나 방어적 태도를 취할 위험을 덜어주면서도 여전히 이들의 행동과 언급이 틀렸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성당을 다니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말은 불편해." 라거나 "내 친한 친구가 고등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런 농담은 불편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지막 전략은 상대의 불편한 말을 유머라고 추정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다. 누군가 여성 대통령에 관한 성차별적 언급을 했다면 "그거 재밌네. 하지만 여성 대통령은 너무 감정적이라고 진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 넘기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사자와 주변에 자신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발언의 당사자가 어리숙해 보이도록 또는 나쁘게 보이도록 만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를 당신의 편으로 끌어들여 외부인에서 내부인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실천, 실천, 그리고 또 실천. 편견이나 비윤리적 행동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운다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기술과 전략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적용해 봐야 한다. 불쾌한 말과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을 실습하면 의견을 밝히고 대응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생각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개입에 자신감도 갖게 된다. 중고등학교, 대학교, 일터에서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훈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훈련 참가자에게 계획된 활동과 역할 이행을 실습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성폭력 예방, 뉴올리언스 에픽 훈련에서 사용된 개입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이 바로 이것이다. 훈련과 실습은 어린아이에게서도 효과가 확인되었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진은 미국 남서부에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성차별적 언급에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모든 아이는 나돌림과 성별 정형화에 대한 수업을 받았다. 예를 들어, "게임은 남자만 하는 거야? 너는 여자아이라 의사는 안 돼. 간호사를 해야지. 남자들이 여자보다 수학을 잘한다." 같은 말을 예로 들었다. 일단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같은 학생의 성차별적 말에 직면하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후 이야기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 두 번째 집단의 아이들은 성차별적 발언에 맞서는 방법을 실습했다. 예를 들어, "잠깐, 그런 식으로 나누는 건 옳지 않아. 난 동의 안 해. 난 성차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라고 외치는 연습이었다. 훈련 후 연구진은
일부러 두 집단의 아이들을 성차별적 발언에 노출시켜 대응을 평가했다. 연구진은 아이들이 각자 누군가의 분실물을 사무실로 가져다 주도록 했다. 분실물은 성적 정형화에 반대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어떤 소녀의 것이라면서 공구 벨트를 가져다 달라거나 남자 아이의 것이라면서 앙증맞은 손지갑을 달라고 했다. 사무실로 오는 길에 동성애 아이가 그 지갑은 여자 거야 또는 공구 벨트는 남자가 쓰지 라는 식의 성차별적 발언을 하도록 했다. 연구진은 아이들의 반응을 기록했고 아이들의 반응은 네 카테고리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는 합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두 번째는 무시. 동성 친구를 모르는 척 지나친다. 세 번째는 반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네 번째는 도전. 남자나 여자를 위한 물건이라는 건 없어. 네 가지 반응이 있었다. 이 결과는 교육의 장점을 보여준다. 성차별 발언에 대응하는 법을 배운 아이 중 20%는 어떤 방식으로든 성차별에 도전한 반면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단 2%만 성차별에 도전했다. 대응하는 전략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모두 실제 상황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변화로부터 도덕 저항가를 키우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은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작은 변화라도 이루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또는 옳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는 움직임은 작은 것이라도 거부해야 한다.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고등학교에서의 따돌림, 대학교에서의 성폭력, 경찰서의 문제행동 예방을 위해 설계된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사용한 것이다. 아이들과 교사가 괴롭힘이 심해지기 전에 욕설이나 따돌림 등 미묘한 폭력을 목격하고 개입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업이 윤리적 행동을 촉발하는 미묘한 신호를 만들어 노동자들이 문제 행동의 징후를 보이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작은 행동이 어떻게 큰 폭력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어 위험한 상황을 막고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심리학자인 어빈 스타웁과 로리 펄맨은 사람들의 공감을 늘리고 권위에 대한 복종 경향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르완다, 부룬디, 콩고에서 치유와 화해를 홍보하면서 수동적 태도는 악행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행동은 이를 막는다. 가치 폄하는 폭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인간다움은 폭력을 줄인다. 등의 주제를 강조하는 워크숍과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 옳지 못한 행동에 직면했을 때 행동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1년 후 이들의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은 의견을 전달하려는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사람들이 침묵의 결과를 이해하게 되자 이들은 행동에 나섰다. 비인간적 언어나 물리적 구분 등 작은 행동에 대한 저항에 불과했지만 인종학살을 예방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초기 개입의 중요성을 입증한다. 올바른 방향으로의 작은 노력을 시작한 사람을 도덕 저항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했다. 유대인을 도운 독일인들은 박해받을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도운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없게 된 유대인 이웃을 위해 식량과 물건 등을 대신 구입하는 등의 작은 도움에서 시작해 이후 짧은 기간이라도 이들을 숨겨주는 등 더 중요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을 구하던 사람들의 목숨을 건 노력은 극단적이면서도 이례적 역사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도덕 저항가를 찾을 수 있다. 숙제를 베끼려는 학습 친구를 말리고 사무실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제지하며 스포츠팀에서의 괴롭힘을 알리는 일도
도덕 저항이다. 도덕 저항가의 시작은 용기 있는 첫걸음을 떼는 것에서 시작된다. 공감은 기술이다. 2017년 다트머스 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과 신경과학을 전공하던 크리스티나 라푸아노는 대학 행정 당국에 자신의 지도 교수인 윌리엄 켈리를 고발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라푸아노는 2년 전 회의에서 두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켈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대학 행정 당국에 알렸다. 라푸아노는 켈리가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사실을 고발했다. 라푸아노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후배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범죄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끔찍한 범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라고 털어놓았다. 라푸아노는 다른 여성에 대한 공감 때문에 옳지 못한 행동을 고발할 용기를 얻었다. 공감은 도덕 저항가의 공통점이다. 괴롭힘이나 성폭력 같은 나쁜 행동을 목격했을 때 사람들에게 개입을 위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희생자와의 공감을 형성하는 데 집중한다. 구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종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이들에게 공감하고 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비관적이면서도 동시에 용기를 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우리와 저들을 구분한다. 미국의 경우 보수와 진보로, MSNBC와 폭스 뉴스 시청자로, 동부 해안의 엘리트와 미국 내륙의 진짜 미국인으로 분열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서로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 서로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어쩌면 미국에서 공감 능력이 감소하는 원인은 이 때문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감은 태어나면서 얻는 특성이 아니다. 분명 기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쉽게 세상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통해 더욱 공감하고 도덕적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상적인 우리의 모습. 사람들은 낯선 이들보다는 친구를 더 적극적으로 돕는다. 친구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성폭력에 희생된다면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모르는 타인보다는 공통점이 있는 타인을 더 도우려고 한다. 예를 들어 같은 스포츠팀의 팬이라면 더 도우려고 한다. 차이보다 공통점에 집중해 같은 집단의 내부인을 늘리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게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은 라이벌 팀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보다 맨유의 유니폼을 입은 타인을 더 적극적으로 도왔다. 연구진은 후속 연구에서 다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을 모집해 동일한 누군가가 아파하면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에 노출시켰다. 쓰러진 사람은 맨유와 리버풀의 유니폼 또는 아무 무늬도 없는 티셔츠를 입었다. 이 실험에서 달랐던 점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사고 목격 전 축구 팬들 사이의 공통점에 대한 짧은 글을 쓰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있어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다른 축구 팬들과 어떠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이러한 과정의 목적은 특정 팀의 팬이 아니라 축구팬 전체로 공통의 정체성을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실험 참가자 중 80%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도왔다. 아무런 무늬도 없는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도운 실험 참가자는 단 22%였다. 하지만 이전 실험과 달리 라이벌인 리버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도운 실험 참가자는 70%나 되었다. 이전 실험에서는 소수만 도움을 주었다. 자신과 타인의 연결에 대해 생각을 확대하면 행동하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윤리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내 아들 로버트는
라크로스 팀에 속해 있었다. 어느 봄날 아침, 라커룸에서 팀의 동료들이 주말 계획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로버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누군가 그날 밤에 여자친구와 춤을 추러 갈 생각이라고 하자 누군가가 장난으로 그 자식 이름이 뭐냐? 라고 물었다. 다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코치는 남자랑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지. 그게 뭐 중요하니? 라며 끼어들었다. 나는 로버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치가 라커룸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무척 고마웠다. 코치, 교사, 정치 지도자처럼 집단의 지도자이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의 역할은 도덕적 용기를 갖게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수용하지 못할 행동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내가 아머스트 대학교에서 막 일을 시작했을 때 나는 25명의 학생을 가르쳤다. 이 중 5명은 풋볼팀 선수였다. 이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지만 수업 시간에 토론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른 학생들에게는 좋지 않은 예였다. 이들은 상당히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다른 학생보다 덩치가 훨씬 컸기 때문이다. 또한 캠퍼스 내에서의 위상이 상당했다. 이들을 토론에 참여시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나는 풋볼팀 코치였던 밀스에게 이메일을 보내 수업 시간에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고 그의 도움을 청했다. 밀스는 영리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밀스는 그 수업을 듣는 선수의 이름을 모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고는 내 말을 모두에게 전달했다. 그의 메시지는 짧았다. 다음 주 샌더슨 교수님의 수업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은 토요일 시합에서 뛰지 못한다. 짐작했겠지만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누군가의 강력한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기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학생 풋볼 선수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코치가 경기장 밖에서 벌어지는 선수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목격했을 때 개입할 가능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선수들에게 코치나 팀원이 이성을 올바르게 대우하는지, 관계에서의 폭력은 발생하지 않는지, 주변에서 옳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코치가 경기장 밖에서 벌어지는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는지 물었다. 마지막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성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개입할 의도가 있는지도 물었다. 확인 결과 코치의 말은 중요했다. 코치나 팀원으로부터 올바른 행동과 문제 행동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들은 선수들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코치가 경기장 밖에서의 행동 위반에 대해 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한 경우에도 그런 행동을 막기 위해 개입했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이 연구는 선수들이 실제 의도에 따라 행동했는지를 알려주진 않는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올바른 의도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이행했다는 사실은 보여준다.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의 다양한 형태를 기억하길 바란다. 코치, CEO, 경찰서장, 대학 학장처럼 공식적인 지도자가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 지도자의 역할을 이행하는 사람도 많다. 고등학교의 경우 상급생은 후배들에게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입사원은 상사를 보고 조직의 기준을 배운다. 조직 내에 있는 윤리적 지도자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모범이 되며 도덕적 용기에 대한 긍정적 전파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